일반물리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임의의 차지 분포가 있을 때, 전하 분포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거를 생각을 하면 되죠. 어떤 이제 임의의 차지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부분들은 모두 그 전기장에 기여를 한다. 그리고 그 전기장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합하면은 그게 임의의 위치에서의 전기장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고 싶다. R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전하가 주는 전기장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을 D2라고 하면은 그 D2를 전체 전하에 대해서 다 합해주면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적분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말은 뭐냐면은 D2라고 하는 게 요 거리의 제곱에 전하는 DQ가 될 것이고요. 그 K는 이제 비례 상수, 쿨롱 상수가 돼요. 자, 이거를 다 합한 벡터 합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조심할 것은 물론 이게 R이라고 하는 거나 이 벡터나 이 크기나 다 이게 상수가 아니죠. 상수가 아니니까 이제 그거를 잘 고려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 반원 고리형 루프, 고리 모양으로 된 전기를 띤 그 루프가 내는 일렉트릭 필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뭐 임의의 점에서 계산을 한 건 아니고 여기 대칭점에서 계산을 한번 해봤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문제를 몇 개를 풀어보는 게 좋고요. 이걸 완전히 이해를 하려면 뭐 안 풀어도 이해가 간다면은 뭐 안 풀어도 되겠지만 아무튼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1학기 때 그 중력 문제를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중력장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다 공중에 떠 있지 않고 다 땅에 붙어 있잖아요. 땅에 붙어 있는 게 중력 때문이고, 그 중력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사실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에서 온 거죠. 자, 그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광주 광역시 뭐 어디 북구 무슨 동 영봉동 어디에 있는데, 여기가 거기라고 합시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있는 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중력을 받고 있느냐를 계산을 하려면 그 임의의 그 지구 전체의 그 다른 이제 질량들이 있잖아요. 얘들이 주는 그 힘들과 그 힘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중력을. 그 사실은 이 점이 주는 이 부분이 주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내 몸 여기 질량 m이라는 게 있는데 라지 m이라고 쓸까요? 이 둘 사이에 이 점과 그러니까 이 부분의 질량과 이 라지 m이라고 하는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중력 상수추에다가 무엇이냐 그 r 제곱에 그 다음에 m dm 이렇게 되고, 이게 r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마이너스 5가 붙을 것이고요. 인력이라서.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라지 m을 이게 뭐냐면은 그 힘이죠. 이게 힘인데 중력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라지 m에 무관하죠. 우리가 갈릴레이의 원리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 m을 지우고 다시 쓰면 여기 사실은 m의
G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건 지워지고요. 양변이. 따라서 이게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dg를 다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매스에 대해서. 자,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g에 인티그랄 r 제곱 분의 dm 한 다음에 r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걸 r이라고 하지 말고 왜냐면 r이 변수니까 r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r 프라임.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우리가 사실은 적분을 한 놈이 뭐예요? 그게 바로 마이너스 9.8 대략 미터 퍼 세크 제곱의 방향은 이거 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구 중심 방향. 대략 사실은 지구가 저기 균일하다고 하면 이 값은 이제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게 될 거예요. 지구 중심 방향을. 자, 이 문제하고는 이제 수학적으로 아주 비슷하죠. 이제 모든 지구상의 질량 분포가 우리에게 중력 가속도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력 가속도를 주는 게 결국은 이제 뉴턴 상수 G인데 이 뉴턴 상수가 엄청 6.74 정도 되죠. 10의 마이너스 11승 단위는 뭐 뉴턴 퍼 어쩌고 저쩌고 킬로그램 뉴턴 퍼 킬로그램의 제곱에 미터 제곱 이루고 이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값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는 이유는 지구의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죠. 자, 그게 이제 1학기 때 여러분들 배운 내용이고,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가 아니라 오늘은 이제 콜롱 법칙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가우스 법칙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라그랑주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고요. 근데 뭐 무슨 이유에서 있는지 가우스의 업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1813년. 이건 뭐냐면은 차지 전하 분포와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관계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미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미분 형태로 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 했던 어디 갔어? 우리가 원래 위에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일렉트릭 필드가 우리가 D2를 하면 이게 K라는 상수가 있고 R제곱분의 그 다음에 차지들, 전하들, 분포 이걸 적분하면 되잖아요. 적분 형태로 써야져 있는데 이걸 미분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뭐 똑같은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굉장히 미적으로 훌륭해요. 그래서 그게 미적 감각은 뭐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게 아주 훌륭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전에 우리가 한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필드 라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부르지? 한국말로 전기장
선?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필드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럭스가 있어요. 플럭스는 이제 다발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자, 이 개념들이 필요하는데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장 필드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실은 지금 이미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암묵적으로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면 그 이제 전기장을 그냥 이 어떤 선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여기 교과서 21.3 피겨 21.3에서 보듯이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그 점전화가 그 포인트 차지가 여기 중심에 있으면 Q가 얘가 내는 일렉트릭 필드는 R제곱분의 1 필드가 있죠. 그 중심에서 이제 그 벗어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물론 이제 차지가 커지면은 이걸 좀 더 촘촘히 그리고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그렸다. 이건 뭐 처음 기준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Q라는 차지를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은 2Q라고 하면은 여기 하나씩 2배로 촘촘하게 이제 그리는 거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Q라고 하면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두 개의 차지가 있으면 얘를 합하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요. 밀치고 두 개가 서로 그 반대 부호를 갖고 있으면 얘가 당겨 갖고 일렉트릭 필드 라인이 이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아주 유사하게 봤는데 이게 자석의 N극 S극과 유사하죠. SN극과. 그죠? 그 자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철가루 실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주 좋은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그걸 하다 보면 이런 라인들이 나오죠. 철가루가 이렇게 모인다면 그게 사실은 그 철가루가 나타내는 게 결국은 자기력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히 말하면 매그네틱 필드 라인이 되고, 그 이게 이제 촘촘할수록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필드 라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데 그 필드 라인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렉트릭 필드 라인이라고 하는 건 그 그냥 전기장의 선들이에요. 전기장의 선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일렉트릭 필드 R E. 근데 이제 위치에 따라서 다르니까 위치마다 이제 다른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일렉트릭 필드 자체의 크기가 여기서 표현되어 있지는 않는데, 실제로 이제 일렉트릭 필드 크기를 표현을 하려면 뭐 요점에서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리고 요점에서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요점에서는 좀 더 크게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려야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텐데, 필드 크기 자체가 화살표의 크기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죠. 복잡하니까 너무 겹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 필드 라인에서 보면은 이게 이 값이 클수록 그 선들 간의 라인들 간의 간격이 촘촘해지는 거죠. 그쵸? 예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일렉트릭 플럭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마그네틱 플럭스도 나오게 되고, 이거 중요한, 그러니까 다시 나오게 되는 개념이에요. 이건 뭐 전기 다발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텐데, 여기에 이제 많은 일렉트릭 필드 라인들이 꽂혀 있어요. 화살표들이 꽂혀 있는데, 그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의 그 면적, 단면적에 이 필드 라인이 몇 개가 들어오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어떤 이제 임의의 단면에 그 필드 라인이 들어오는 단면에 들어온다고 하지 말고 단면을 통과하는 필드 라인의 개수라고 보면 돼요. 물론 개수 자체는 임의죠. 개수 자체는 임의지만 우리가 이걸 기준을 정하면은 이 필드 라인을 그러니까 이 플럭스 값을 정의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플럭스라고 하는 거는 일렉트릭 필드가 크면 클수록 비례해서 커지는 거고, 동시에 똑같은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일렉트릭 필드를 문제가 있는데,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 여기에다가 플럭스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만약에 그 일렉트릭 필드와 수직인 단면이 한번 잡아봅시다. 단면이고 단면적이 그 면적이 우리가 A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단면적을 A라고 해요. 요 그림에서 요 부분은 대략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때 플럭스 값은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면, 일렉트릭 필드 크기에다가 A를 그냥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 마치 어떤 워터플로우, 수도에 물이 지나가는데, 어떤 관을 통해서 물이 지나가는데 물이 얼마만큼 많이 지나가느냐 하는 것과 유사해요. 물론 속도가 빠를수록 물이 많이 지나가겠죠. 그리고 단면적이 클수록 물이 많이 지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파이프가 얼마만큼의 물을 단위 초당 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과 같은 값이고요. 아니, 거의 물리적으로 아주 똑같은 개념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꼭 수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수직이 아닌 경우는 어떠냐? 수직이 아닌 경우로 생각을 해봐요. 수직이 아닌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요. 사실은 실제 여기 플럭스 양이 그러니까 그 파이라고 하는 게 이 경우에도 2의 크기에다가 A가 되지는 않겠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얘를 비스듬히 놨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다발이 전체적으로 이 면적을 다 통과한다기보다는 요거에 우리가 어떤 수직 성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에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요렇게 된 놈만, 그러니까 그림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요거에 수직 성분만, 그러니까 이게 다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부분만 이제 통과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은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 값은 이제 원래 값보다 훨씬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아니고 이 플럭스 값이 E에다가 그냥 크기를 이렇게 쓸게. A에다가
코사인 세타. 세타는 요 사이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요 사이각. 이제 우리가 이 임의의 단면적이 이게 노멀, 그러니까 이 수직 방향을, 이 평면을 이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그 평면이 가리키는 방향과 이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의 두 개의 각이 되겠죠. 세타는 뭐냐면은 E와 A의 사이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스칼라 프로덕트를 배웠죠. 1학기 때 배웠을 걸로 생각하는데, 혹시 기억을 못 하시면 일반물리 원책을 다시 보시고요. 근데 정의가 그래요. 이거는 바로 정의가 어떤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있는데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양은 그냥 두 개의 크기에다가 사이각을 곱하면 돼요. 자, 이거 그대로 적용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스칼라 플럭스, 일렉트릭 플럭스 값은 일렉트릭 필드하고 이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설명을 하면, 뭐 우리가 이미 했지만, 자, 이거를 이제 전기장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워터플로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어떤 이 고리로 생긴 걸 우리가 이렇게 모양의 이 루프를 생각을 해요. 이 루프를 생각을 하고, 플럭스라고 하는 양은 뭐냐면은 단위 시간당 이 루프를 통과하는 물의 양이에요. 단위 시간당 그 루프를 통과하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 대략 커런트가 되는데, 속도하고 그 이 루프의 단면적에 비례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를 루프를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놓으면 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0이죠. 그 다음 비스듬히 세워놓으면 이게 사실은 VA의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부르면 이 플로우의 방향과의 각도를, 그러면 VA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결국 이 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V 속도에다가 단면적의 그것 무엇이냐, 스칼라 프로덕트와 비례하는 값이 될 겁니다. 똑같은 어널러지가 있는 거고. 잠깐 그 얘기를 내가 안 했는데, 요 얘기 마저 하고 합시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위의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일정한 경우만 생각을 했는데, 공간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만, 상수인 경우만. 근데 일반적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상수가 아니죠. 일단 포인트 차지에 의해 생긴 일렉트릭 필드만 봐도 어느 점에서도 똑같은 일렉트릭 필드를 갖고 있지 않죠. 방향이 다르거나 크기가 다르거나.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문제인데, 그런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역시 여기 교과서에 피겨 21.7을 보면 되는데,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얘를 아주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개고, 잘게 쪼개면은, 충분히 잘게 쪼개면, 그러니까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 부분을 한번 보고, 요 부분의 이제 면적을 우리가 DA라고 합시다. 자,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dA 안에서는 충분히 잘게 쪼개고 나면 여기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그냥 컨스탄트로 볼 수 있죠. 여기서는 다른 값을 가지지 않죠. 다른 지점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은 이 플로우가 이 dA를 통과하는 플로우 그러니까 플럭스를 우리가 d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d파이라고 하는 놈은 다른 게 아니라 요때의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도트 dA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요 단면적에 대해서 요 단면적도 dA라고 하는 놈도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건 2도 상수가 아니고 dA도 일정할 필요가 없죠. 얘도 뭐 공면일 수도 있고 그 커브드 될 수 있는 거죠. 커브드 서피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커브드 서피스의 일부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dA는 거의 평면에 가깝지만, 자,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전체 파이라고 하는 놈은, 전체 플럭스라고 하는 놈은 그냥 d파이를 다 적분을 하면 되는데, 어디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냐면은 여기 요 서피스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죠. 우리가 이거를 서피스라고 씁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서피스에 대해서, 이 표면에 대해서, 표면은 반드시 평면일 필요가 없어요. 일렉트릭 필드하고 면적 벡터하고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된다는 거죠. 뭐 얘기했지만 서피스는 반드시 need not be a plane. 반드시 평면일 필요는 없어요. 그게 이제 훨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가우스의 법칙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잠시 그 일렉트릭 필드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일렉트릭 필드의 단위가 뭘까요? 물리적 단위요. 길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길이, 시간, 초 등등. 이제 물론 쿨롱이란 단위도 나왔고요. 그 힘은 이제 뉴턴이 되고. 자, 일렉트릭 필드 단위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뉴턴 퍼 쿨롱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 정의를 할 때 이게 그러니까 단위 차지가 갖는 E라고 하는 건 단위 차지가 갖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차지 Q라는 놈이 있으면은 그 Q라는 놈이 특정한 공간에서 받는 힘을 Q 값으로 나눠주면, 전하의 크기로 나눠주면 그게 일렉트릭 필드가 되죠. 근데 이제 F 힘의 단위는 여러분들이 알지만 뉴턴이고요. 뉴턴은 사실은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1kg의 물체를 1m 퍼 세크 제곱으로 가속시키는 데 드는 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전하의 단위는 쿨롱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뉴턴 퍼 쿨롱이 되겠고요. 만약에 1쿨롱짜리 전하가 1뉴턴의 힘을 받고 있다면, 전기력을 받고 있다면, 그때의 전기장은 1뉴턴 퍼 쿨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아직 정의하지 않은 게 나오는데 볼트 퍼 미터, 이건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볼트 퍼 미터라고 하는 건 이게 볼트예요. 볼트라는 거 많이 뭐 220볼트, 110볼트 그 전압의 단위예요. 볼트라고 하는 거는 그 전압의 단위가 되는데, 또는 이제 전위차,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하게 될 거고요. 나중에 다시 하게 될 테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이 볼트 퍼 미터가 뉴튼 퍼 쿨롱이랑 같으니까 볼트를 이제 다른 단위로 표시할 수도 있겠죠. 뉴튼을 써서.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위 전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전위 포텐셜 얘기할 때 다시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그 가우스 법칙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전하하고 이 플럭스하고의 관계예요. 전하하고 플럭스가 비례의 관계가 있다는 게 가우스 법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제 그 닫힌 서피스를 잡아요. 클로즈 서피스를 잡고요. 증명은 나중에 할 텐데, 닫힌 서피스를 잡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임의에 이렇게 생긴, 뭐 내가 이걸 꼭 뭐 구형이나 뭐 특별한 모양으로 잡을 이유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이걸 뭐 그림을 그리면 이제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좀 다르게 그립시다. 별 그림이 안 이쁘니까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뭐 어떻게 이쁘게 그릴 필요는 없지. 자, 여기에 이제 어떤 닫힌 곡면인데, 이 내부에 이제 전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내부에 전하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하가 있으면 전기장이 있겠죠. 일렉트릭 필드가 뭐 이렇게 향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향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 물론 이제 그 일렉트릭 필드에 대응하는 그 지점에서의 그 크로스 섹션이 있겠죠. 예를 들어 크로스 섹션이 이쪽으로 향했다. 이거 DA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닫힌 클로즈 서피스에 대해서 이 플럭스를 계산을 하면, 이거 플럭스인데 이게 바로 차지하고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Q의 enclosed 나누기 이제 엡실론 제로, 우리가 그 일렉트릭 컨스탄트에서 나오는 엡실론 제로라는 값이 있는데, 그리고 이 Q enclosed가 뭐냐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 전하, 그 닫힌 표면 내부의 순 전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양의 전하, 음의 전하가 있고, 양의 전하, 음의 전하가 양이 똑같으면 이제 0이 되는 거고, 뭐 한쪽이 많으면 이 값이 플러스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가우스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가우스의 법칙인데, 그 가우스의 법칙 사실은 쿨롱의 법칙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데 이제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건데, 이게 쿨롱의 법칙과 동일한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